네, 어제였습니다. 16일부터 중국에서는 공산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시황제 반열에 오르면서 중국이 절대 군주 시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과연 시진핑 주석이 첫 과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 진단 들어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인플레이션 지표에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의 그 연초에 올해 그 일정을 보면 10월 달 그 공산당 대회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 8일에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도 중간 선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전에 말씀대로 일요일이었죠. 공산당 대회가 7중전에 하고 공산당 대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는 이렇게 이벤트 장세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간 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인플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인플레 잡기에 실패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시각 속에 앞서 그 중간 선거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그 바이든 정부에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224석, 그다음에 집권당인 민주당이 211석 정도로 해서 이미 그 상원은 지금 50대 50이지만 해리스가 캐스팅 보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상원은 공화당은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하원이 사실 집권당인 민주당이 지금 우월적 지위로 있는데요. 이것마저 지금 상태 여론조사로는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가장 큰 요인이 역시 이 방송에서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는 인플레의 모습에서 좌우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인플레 실패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인플레 실패로가 되다 보니까 정치적 측면에서도 인플레에 관련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장소에서는 아시겠습니다는 7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쇼크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7개의 상승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한 다우존스 지수가 800포인트 넘게 올랐죠. 네. 그러나 곧이어 발표했던 향후의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기대 심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역시 쇼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제닛 옐런 장관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를 우려하는 이 발언이 역으로 미치면서 3대 지수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끝난 이렇게 그 미국 장세에 보면 400포인트 넘게 떨어졌죠. 전체로 전날에 그 800포인트 넘게 떨어진 데 반해서 상승한 데 반해서 400포인트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습니다는 이번 주에 미국 기업들의 테슬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제닛 옐런 재무장관,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일제히 인플레 문제에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향후 중간선거 관련해서 미국 정치를 볼 때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주말에 가장 관심됐던 11월 그 페드 회의가 2일, 3일 날 하기 때문에 이제 가시권에 온 상태거든요. 페드 의사들은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11월 달, 12월 달 올해 두 차례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포인트 정도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지배적 시각으로 이룬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는 어제부터 공산당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꽤나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네, 공산당 대회는 매 10년마다 네. 2자가 걸린 해, 올해 것처럼 그리고 7자가 걸린 해, 5년마다 해서 지금이 20차 공산당 대회인데 특별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황제 계열에 올라가기 때문에 20차 공산당 대회가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그 시황제가 뭘까? 중국은 국가라는 것보다는 왕정 체제가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대 왕정 체제에서 이번에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시황제로 올라갈 때는 결국 절대 왕주, 절대 군주가 된다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그 국가 주석이 아직 국가 주석 자리가 계속 있고 시황제 아직 안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국가 주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집권을 하고 있는 이후에 이번에 시황제 결에 이렇게 돼서 하면 집권 3기를 맞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어제 개막식에서 개막식 이례적으로 길었어요. 보통 이제 공산당 대결 때 과거의 그 주석들 특히 시진핑이 이렇게 그 공산당 대 개최 선언에서 보면 굉장히 짧게 하는데요. 어제는 한 104분 정도 하더라고요. 104분 정도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게 하면 공산주의라든가 사회주의 계열은 그 개막식 시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언론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 의미가 있는 정치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을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내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덩샤오핑 이후에 성장률을 중심으로는 이런 쪽이 됐습니다는 아무래도 앞으로는 공유경제 이걸 통해서 인민들이 동시에 그 참여하는 예. 질적 성장 기반의 지속 성장 기반을 갖추겠다 하는 이런 입장인데요. 결국 기존에 유지했던 고도 성장 체제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뭐 작년 전일 대회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는 결국은 이렇게 지금 밑에 계층들의 인민들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을 주력으로 끌어올리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상적인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경제의 부각과 함께 시진핑주의, 시진핑 사상 이런 것이 확립해 나가는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주목한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그다음에 대외적 측면에서는 일국일제 체제, 무력 침공을 이렇게 강행해서도 대만을 흡수하겠다는 얘기를 강하게 비쳤죠. 그렇죠. 그래서 일국일제 체제 그리고 기술 독립을 하겠다. 이건 미국과의 그 경제 패권 마찰이 결국 첨단 기술에 대한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독립을 하겠다. 어디로부터? 미국으로부터 기술 독립하겠다 하는 입장인데요. 대만 침공설 그다음에 기술 독립이 전부 미국과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진핑이 집권 3기 그리고 시황제 계열에 오르간 난 이후에 미국과의 마찰은 굉장히 등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개막식을 본 이후에 국제 그 정치 평론가들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그 시 주석이 시황제 반열에 오른다면 우리는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죠.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그 공산당 대회 한 7가지 궁금한 점을 시청자분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각자 의미가 큰데요. 오늘 다른 방송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거의 영구집권 계열에 가거든요. 그러면 전 앵커조차도 한국경제TV의 이 앵커 자리를 영구적으로 한다면 후계자가 나오기를 좀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안 바라죠. 안 바라겠죠. 네.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후계자 지정 문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영구집권, 장기집권, 뭐 15년이란 제한이 있지만 결국 시진핑의 나이를 볼 때에는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후계자 지정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지금 이제 시진핑의 국가 주석 아직까지 국가 주석입니다. 그러면 네. 시황제별 절대 군주가 될 때는 어떤 호칭을 써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는 영수라는 표현으로 영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대 걸적을 영수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집약시키지 않겠냐 하는 쪽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 분야 관련된 전문가들의 얘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진핑 시황제계를 보니까 권력층은 재편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하이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에서 상당히 복잡한 계층을 갖고 있는 시자진의 물갈이가 대폭되지 않겠냐.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워낙 시간이 적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대대적으로 권력층의 개편인데요. 본인 자신이 이게 여기에 이제 과거에 유지했던 이렇게 원칙에서 지배되다 보니까 지금 신규 권력층 임용은 그동안 7상8하 70대까지는 쓰되 80대 넘어서는 되겠다. 일종의 연령 제한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그 정권사에서는 뭐 1962년까지 끊는다. 능력 관계없이
1963년을 끊는다. 이런 거 관련해서 칠상팔하 이런 문제에서 능상능하로 능력이 있으면 쓰고 능력이 없으면 안 쓴다. 젊은 층도 능력이 없으면 안 쓰고 그 다음에 능력이 많으면 90대 가서 능력을 쓴다. 본인이 이제 해당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시진핑이 영구 집권하니까 네. 나이가 80대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능상능하 체제로 새로운 용어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경제 라인인데요. 미국 유학파의 이강 인민은행 총재와 그다음에 미국 유학파의 유호 부총리를 대신한다는 앞으로 미국 유학파는 퇴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으로 류호 부총리가 이번에 퇴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국 내에서 길러진 경제 강요를 쓸 거라고 이게 보이는데요.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추나라든가 뭔가 여러 얘기가 나겠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인물이 부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관료, 테크노크라트가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시청자 여러분 아마 잘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에 중국에서 공부한 테크노크라트가 급부상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앞으로의 미국과 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보와 기술과 그 다음에 경제와 같이 혼합하는 여기에 정치까지 혼합하는 이런 융합시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그동안 지정학적 위험, 지오폴리틱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앞으로는 테크노폴리틱스라는 표현으로 앞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겁니다. 안보와 경제와 기술과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한다 하는 측면인데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조차도 그다음 안보와 경제와 기술과 정치를 혼합시키겠다 하는 입장인데요. 이건 국제 흐름을 잘못된 이전 정부의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도발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의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이 시황제 반열에 오른 이후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가 아무래도 경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빅픽처를 그리고 있나요? 네, 빅픽처라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상당히 빅픽처이긴 하지만 근데 화려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그 고도 성장기에서 성장률을 지향한다면 지금 전에 그 말씀대로 빅피처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근데 경기 부양을 나선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공유경제, 그다음에 저소득 인민들을 부각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화려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을. 근데 그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빅픽처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니까. 왜 이렇게 대전환이냐 하면 중국 경제에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이 extensive growth phase와 intensive growth phase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위헌적 성장 과정은 양띠기 경제입니다. 대학질 운동, 생산성 생각하는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경제, 사람을 이런 경제에서 지금은 혼자 병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정에 너무 사람을 많이 보면 부대끼죠. 부대끼는 게 땅값 상승으로 나오고 임금 상승으로 나오고 세금 상승으로 나오고 이런 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텐시브 이렇게 해서 집약하는 경제로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 성장 과정에서 각종 이렇게 과도기적인 질병들이 지금 속속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금융에서는 그림자 금융 문제고, 그 다음에 경제에서 내재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거품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IMF 총회가 끝나면서 내년도의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중국의 부동산의 거품 문제에 대해서 아주 크게 얘기했죠.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의 지금 50%가 디폴트에 빠져 있다. 그리고 중국의 GDP 성장은 약 25%가 부동산이 기여하는데 저 디폴트가 빠지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측면이 사실상 내년도의 세계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테러리스크 내지는 페탈리스크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공산당대회가 열리는 이번 주 18일에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2분기 성장률이 0.4% 이렇게 나왔죠. 3분기 성장률은 3.6% 정도로 이렇게 나올 거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식 방식으로 전분기 대비 연주를 하면 자연스럽게 3분기에 저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2분기 성장률이 워낙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 경제는 미국식 방식이 아니다. 전년 동기 방식이다 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3분기의 성장률을 한번 보셔야 된다. 근데 작년에 3분기의 성장률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따졌기 때문에 3.6%가 나온다 하더라도 2분기에 0.4%, 그다음에 3분기에 3.6%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공산당 내에서 공유경제를 통해서 질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 화려하지 않은 경제 성장을 이렇게 보고 이번에 그 경제 성장이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온다 이렇게 본다면 경기 부양은 모색한다 하더라도 그 경기 부양이 효율성이 좋은 잘 사는 사람을 지향할 것인가, 그다음에 자 효율성이 떨어진 밑에 사람을 지향할 것인가, 밑에 사람을 지향한다. 그래서 경기 부양 조치는 나오지만 과거처럼 있는 사람의 민감한 타겟을 쓰는 고성장, 고효율인데 딱 집어넣지 않다 보니까 같은 각도로서 경기 부양체 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 이 점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시황제 반열에 오르고 나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펼친다면 무엇보다도 미국이 가장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개막식에서 이렇게 보면 직접적으로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는 사실 그 기술 독립이라든가 대만의 침공설 이런 거 보면 미국을 굉장히 겨냥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그 미국한테 상당히 좀 이렇게 밀리는 분위기죠. 그런 상태에서 개막식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을 보면 절대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굉장히 대외적으로 성과가 상당히 높았다.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미국과 버금될 수 있는 이러한 경제 패권 다툼을 하지 않느냐 하는 쪽이 사실 이번에 개막식에서 시진핑이 강조하는 모습도 향후에 미국과 경제 패권에서 밀리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 그 미국과 중국 관계는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다툴 만큼 차이메리카 시대, 닐 퍼거슨 교수가 했던 차이메리카 시대가 현재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팍스 쓰니까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 이런 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내부를 중국 내부를 다스리는 쪽에서 해서 대외적으로 팍스 쓰니카라든가 중국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미국을 제친다 하는 내부 역량 쪽에 더 치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중국몽, 팍스 쓰니카 같은 미국을 자극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펌프를 풀 때 내가 먼저 펌프를 밀 수 있는 힘이 커야 밖에 나가는 힘이 크다는 이런 각도에서 오히려 미국과의 그 패권 마찰은 더 이렇게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종전에 사용했던 팍스니카, 중국몽을 이렇게 같이 견제해서 이렇게 본다면 자 이것이 이번에 공산당 퇴열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 정책을 새롭게 모색한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몽, 팍스니카가 앞당겨질 것이냐 아니면 뒤로 연기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올해 들어서 미국이 강달러, 뭐 이렇게 금리 인상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중국이 밀리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일부에서 보면 영원히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사실 공산당 대에서 내용을 통해서 그런 시각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중국 내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당겨질 수 있다. 팍스니까 중국몽 아니면 지연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가장 요 중간지대에 균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골드만삭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2027년까지 이렇게 미국을 중국이 제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이 시각에서 조금 한 3년 정도 뒤연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난 거 보면 그래서 2030년 정도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의 미국과의 버금될 수 있는 경제 패권 다툼, 기술 패권 다툼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느냐.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두 국가들이 패권 마찰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1등 다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앞으로 전개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은 정말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점입 가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오폴리틱에서 테크노 폴리틱스로 변한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네트워크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사슬을 어떻게 두느냐 문제가 이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는 네이션 투 네이션, 컨트리 투 컨트리가 아니라
축의 대결이다. 축의 대결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시진핑 공산당 이렇게 대회에서 주석이 얘기한 거 보면 똑같이 미국과 마찬가지로 축의 대결으로 가겠다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그 전개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꾸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금융과 연계하는 사이드가 강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간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화당 224, 민주당 211 나오다 보니까 결국 앨런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문제를 치중하면서 인플레를 안정시켜서 강달러. 그럼 강달러 하면 금리 인상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모습에 있어 이렇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강달러 금리 인상, 물론 자국 입장에서는 인플레 잡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중국과의 경제 패권에서 앞으로 다가올 테크노 폴리틱스에서는 여기에 금융 사이드를 다 연계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은 첨단 기술이 아직까지 미국의 경쟁력 있는 지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포적으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국에 버금될 수 있는 테크노 이렇게 폴리틱스에 이렇게 가려면 중국의 통제력을 이용한 이번에 공산당을 통해서 더 강화된 통제력을 통한 금융 지원에 뒷받침돼야 빨리 반도체든 전기차든 우주항공이든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선수를 쳐서 사실 테크노 이렇게 폴리틱스가 전개될 때 금융 사이드를 더 강조하는 모습은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미국을 물기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이 보유해 오고 있는 국채를 대거 매각하는 방법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것이 지난주 말부터 다시 미중 간 마찰 각도에서 다시 전개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는 그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5천억까지 줄인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한 3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너무 일부에서는 너무 빨리 줄이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 시청자분의 굉장히 경제에도 식견이 높은 과거 중앙은행 총재를 하셨던 한국은행 총재를 하셨던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난 주말에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계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각하는 사항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지금 1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전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좀 이렇게 너무 빨리 가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지금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진 게 중장기적으로 5천억 달러까지 떨어지겠다. 단기적으로는 8천억 달러, 중장기적으로 5천억 달러까지 떨어지겠다 하는 이 측면인데요. 중국의 미국의 국채 매각을 통한 미국의 부도, 국가 부도 이런 것을 촉진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계획이 되게 강화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다시 이 계획 자체가 확인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미국 국채를 대거 매각을 하는 게 바이든 정부를 겨냥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바이든 정부가 금리가 연계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보면 가장 아킬레스건이 국채거든요. 그 국가 부도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방 부채가 꽉 찬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전비 지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해 12월 달에 다시 또 연방 부채 한도가 꽉 차서 이걸 좀 넘기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중간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걸 봅니다. 왜 그럴까? 자, 하원에서 공화당이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당이었었는데요.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어떠냐면 연방부채 꽉 들어맞춰 있으면 이거 한도 확대되기 어렵거든요. 그럼 2011년가처럼 디폴트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S&P가 신용등급 그때 떨어뜨렸는데 이 문제가 불거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국채를 매각해. 그러면은 자, 국채 금리가 가격 떨어지고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 지금 갖고 있는 국채에 대해서 이자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이자가 중국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이기느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공화당이 지금 상태에서는 224대 211로 오히려 공화당마저도 민주당을 제친다. 이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개막을 한 만큼 오늘은 7가지 관전 포인트를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